네가 이 피아노를 고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면 10억을 주지. 아서 킹스턴 회장의 목소리가 저택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단 3대밖에 없는 150억 가치의 황금 피아노가 폐기 처분되기 직전이었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포기한 악기였던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면 너는 감옥에 간다. 그의 말에 가난한 신입 청소부 지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죠. 3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미쳤다고 청소부 주제에 감히.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눈앞에 이 초라한 청년이 한때 누구였는지를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8 청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당포의 누런 형광등 아래 그 손은 처참했어요. 손바닥엔 시멘트 가루가 때처럼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손은 세계에서 가장 섬세한 일을 하던 손이었어요.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이 손을 붙잡고 당신 없이는 무대에 설 수 없다고 말하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은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놓지 못해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50만 원. 더는 못 줘. 전당포 주인이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은빛 조율망치와 각종 정밀 공구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입에 담지 못할 헐값이었죠. 하지만 청년은 흥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제발이요. 이게 진짜 얼마짜린지 아시면. 몰라. 나한텐 그냥 고물이야. 청년의 이름은 성지찬. 한 달 전까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의 수석 조율사였습니다. 그것도 28이라는 나이에 역대 최연소로 그 자리에 오른 천재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서울 변두리 전당포에서 50만 원에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 베를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밤 베를린 국립음대 대강당은 1800명의 관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유럽이 사랑하는 거장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건반을 툭툭 두드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소리가 탁한데. 그때 무대 뒤에서 한 동양인 청년이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지찬이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 서더니 가죽 가방에서 조율 망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건반 하나를 천천히 눌렀어요. 100명이 들어도 완벽하다고 느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찬은 고개를 저었어요. 머리카락 한 올 두께만큼 아주 미세한 떨림이 숨어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은 평생 들어도 모를 차이를 지찬은 단번에 잡아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의 귀라고 부르는 이유였죠. 지찬의 손이 움직이자 흐트러진 음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았고 15분 뒤 거장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해. 역시 자네야. 공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객석을 뒤흔드는 박수 소리, 기립하는 관객들. 유럽 전역의 거장들이 지찬과 작업하려고 줄을 섰고 그의 앞날은 베를린의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데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어요. 공연이 끝난 밤 아파트에 돌아온 지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죠. 반갑게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성지찬 씨 되십니까?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급성 뇌종양입니다. 뇌종양.
그 세 글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찬은 베를린의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날 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을 때 지찬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얀 시트 위에 누운 어머니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예전엔 지찬의 손을 꼭 쥐어주시던 따뜻한 손이 지금은 낙엽처럼 메말라 있었죠. 의사가 내민 견적서를 보는 순간 지찬의 눈앞이 다시 아득해졌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치면 억 단위를 훌쩍 넘겼어요. 베를린에서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한 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어딘가 냉랭한 인상이었죠. 성지찬 씨 맞으시죠? 아버님께서 남기신 채무건으로 왔습니다. 지찬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빚이요?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차용증, 이자, 계산서, 연대보증 서류들. 지찬의 눈이 흔들렸어요. 원금의 이자 포함해서 3억입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자만 간신히 막아오셨더군요. 이제 아드님이 오셨으니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3억? 그 숫자가 머릿속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빚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들 유학에 방해될까봐 단 한마디도 않으시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5천만 원만 먼저 준비하세요. 준비되지 않을 시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간 뒤 지찬은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독촉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한국에서 조유리를 다시 시작하려면 업체에 소속되거나 인맥을 쌓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일주일 안에 5천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수술비도 빚도 전부 지찬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결국 지찬은 새벽 4시 인력시장에 섰어요. 그곳에선 일하면 그날 바로 현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낮엔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지고 사다리를 오르내렸고 밤엔 식당 바닥을 기며 닦았어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입맞추고 싶어 하던 그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손톱 사이엔 시멘트 가루가 끼어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밤이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지찬은 손을 등 뒤로 숨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찬아, 손 좀 보자. 피할 수 없었어요. 지찬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손가락이 지찬의 손바닥을 어루만졌어요.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의 그 손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찬아,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되어서. 아니에요, 어머니. 지찬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이를 악물었어요. 저 요즘 괜찮은 일 하고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있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지찬의 손을 꼭 쥐었어요. 뼈만 남은 손에서 전해오는 떨림이 지찬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병실을 나온 지찬은 비상계단으로 갔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온몸을 웅크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베를린의 찬란한 무대가 전생처럼 아득했어요. 지차는 그렇게 한참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수술비 기한이 코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차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전당포의 누런 불빛 아래 스승에게 물려받은 조율 가방을 손에 쥔 채로요. 이 가방을 놓는 순간 조율사 성지차는 완전히 끝나는 거였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지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전당포 주인은 냉정했어요. 여긴 자선단체가 아니야. 맡길 거면 맡기고 아님 나가. 지찬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울던 그 얼굴이요. 지찬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일주일만요. 일주일 안에 꼭 찾으러 올게요. 전당포 주인은 대답 없이 50만 원짜리 수표를 툭 내밀었습니다. 지찬은 그걸 받아쥐고 문을 나섰어요.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찬은 텅 빈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어제까지 조율 망치를 쥐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일을 하던 손이었어요. 이제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굳은 살만 남았을 뿐이었죠. 빗줄기가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차는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베를린의 태양이라 불리던 청년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흐려지고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빗속을 걷던 그 밤 지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젖은 손으로 꺼내든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떠 있었어요. 한스 교수, 베를린에 계신 스승이었습니다. 지찬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지찬아, 지금 어디냐? 목소리가 왜 그러니? 교수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한스 교수는 한동안 말없이 지찬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다 들었어. 어머니 병환이랑 빈 이야기. 한국에 있는 옛 제자한테 연락이 왔더구나. 지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스승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스 교수의 다음 말이 지찬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찬아, 미국 뉴욕에 와서 킹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 세계적인 사업가인데 그 저택에 관리인이 필요하다더라. 관리인이요? 솔직히 말하면 청소부에 가까워. 근데 지찬아, 거기엔 특별한 게 있단다. 한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저택에 스타인웨이 황금 피아노가 있어. 세계에 단 3대밖에 없는 거야. 순금의 최고급 목재로 만든 150억의 가치를 가진 악기지. 지찬은 숨을 멈췄습니다. 150억? 세계에 단 3대. 조율사라면 평생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전설의 악기였어요. 일단 청소부로라도 들어가. 월급도 꽤 된다더구나. 그 돈이면 어머니 수술비랑 빚 갚는데 보탬이 될 거야. 하지만 교수님, 청소부로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찬아, 내 말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피아노 곁을 떠나지 마. 청소를 하든 바닥을 닦든 어떻게든 그 악기 근처에 있어.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만 버텨라. 넌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조율사니까. 전화를 끄는 지찬은 한참을 빗속에 서 있었어요. 청소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베를린에서 거장들의 손을 잡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바닥을 닦는 청소부가 된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상에서 미안하다고 울던 그 창백한 얼굴이요. 지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자존심 같은 건 이 비와 함께 흘려보내자.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청소부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되겠다. 지차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일주일 뒤 지차는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어깨에는 낡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코노미석의 좁은 자리에 앉은 지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이 지찬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찬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 상처투성이인 손가락. 불과 한 달 전까지 세계 최고의 거장들이 입맞추고 싶어 하던 손이었죠. 이제 이 손은 누군가의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치우게 될 거였어요. 한때 소리의 마술사라 불리던 청년이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가 되러 가는 겁니다. 지차는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한다. 무너지면 끝이야.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걸어 들어가겠어. 14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갈아타고 지차는 뉴욕 업스테이트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창밖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택시가 멈춘 곳에는 성벽처럼 높은 담장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육중한 철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차는 택시에서 내려 철문 앞에 섰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후 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드러난 광경에 지차는 숨을 멈췄어요. 저택이라기보다는 궁전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개의 창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정원에는 분수대와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잔디밭만 해도 축구장 몇 개는 될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묘한 서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아무리 빛이 비쳐도 녹지 않는 얼음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차는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때가 묻고 밑창이 다른 신발. 이 화려한 풍경 속에서 지찬의 모습은 지독하게 이질적이었어요. 마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지찬은 마른 침을 삼키고 저택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살아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야. 현관에 도착하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양복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기 없이 매끈하게 빗어 넘겼고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남자는 지찬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배낭, 해진 옷차림, 다른 운동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성지찬? 한스 교수가 보낸 사람이 고작 너야? 지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시계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보잘것없군. 난 브래드야. 이 저택의 비서실장이지. 앞으로 내 상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브래드는 지찬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몸을 돌렸어요. 지찬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어요.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발밑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지찬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걸음을 멈추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명심해. 넌 여기서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야. 회장님 눈에 띄어도 안 되고 소리를 내서도 안 돼. 지찬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브래드가 드디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거실 중앙에 피아노가 있어. 황금색이라 눈에 확 띌 거야. 그 근처엔 1미터도 접근하지 마. 먼지 한 톨이라도 묻는 날엔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줄 알아.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지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브래드는 콧방귀를 뀌며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지찬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실 한가운데 황금빛으로 빛나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찬은 숨을 삼켰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전설의 악기였습니다. 순금으로 뒤덮인 몸체, 최고급 가문비나무로 만든 향판. 세 개의 단세대뿐인 그 피아노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은 마치 왕관을 쓴 여왕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화려함 속에 묘한 슬픔이 감돌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울지 못한 사람처럼 피아노가 고독하게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찬의 귀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건반을 누른 적이 없었어요. 브래드는 저쪽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고 거실엔 지찬과 피아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안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현이 스스로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기익. 금속이 조여지는 듯한 날카롭고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피아노의 목을 천천히 조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조율사로서 수천 대의 피아노를 만져왔지만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상적인 악기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소리였거든요. 저 피아노, 뭔가 잘못됐어. 지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피아노 쪽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려는 순간 브래드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뭘 멍하니 서 있어? 짐 풀고 당장 일 시작해. 내 방은 지하 끝이야. 지찬은 황급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귓속에서 그 금속성 비명이 떠나지 않았어요. 피아노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는 지찬의 등 뒤로 브래드의 서늘한 시선이 꽂혔습니다. 지찬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로 향했어요.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그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피아노는 분명 아프다고 울고 있었어요. 지하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간 지찬은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 화려한 저택 위층과는 천지 차이인 공간이었어요. 지찬은 침대에 걸터 앉아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150억 원짜리 피아노는 손도 못 대고 여기서 바닥이나 닿게 생겼군. 쓴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지찬은 눈을 감았어요. 귓속에서 피아노의 비명이 아직도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지찬의 심장을 쿵쿵 두드렸어요. 저 피아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과연 다시 저 악기를 만질 수 있을까? 대답 없는 질문만 어둠 속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지찬은 눈을 떴습니다. 어차피 밤새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소리가 들렸거든요. 피아노가 목 졸리듯 내지르던 그 금속성 비명이요. 대체 왜 저런 소리가 나는 걸까?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었습니다. 지찬은 침대에서 일어나 보풀이 일어난 청소복을 입었어요. 거대한 고무장갑을 끼고 양동이와 수세미를 들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손에는 은빛 조율 망치가 들려 있었죠. 거장들의 피아노를 어루만지던 손이 이제는 락스 냄새에 절어 있었어요. 지하 계단을 올라 저택 복도로 향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였어요.
대리석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지찬은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닦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뼈가 닿는 부분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신의 귀라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를린의 거장들이 줄을 서서 그와 작업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귀에 들리는 건 진공 청소기의 날카로운 굉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다음 달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야 했습니다. 지찬은 이를 악물고 걸레를 더 세게 문질렀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거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찬이 걸레를 들고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프레드였습니다. 비서실장은 팔짱을 낀 채 지찬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값비싼 구두 끝이 지찬이 방금 닦아놓은 바닥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이봐, 한국인. 브래드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저 황금 피아노 근처엔 1미터도 접근하지 마. 이 저택에서 가장 귀한 거니까. 브래드가 지찬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어요. 알겠어? 지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곧 힘을 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나왔어요. 브래드는 비웃듯 콧바람을 내뿜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지찬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선이 저절로 거실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황금 피아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어제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이 아름다웠지만 똑같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찬은 먼발치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며 피아노를 훔쳐봤어요. 세 개의 단세대뿐인 전설의 악기, 순금으로 뒤덮인 몸체와 최고급 목재로 만든 향판. 조율사라면 누구나 평생 한 번쯤 손대보고 싶어하는 꿈의 피아노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기 있었어요. 겨우 10여 미터 앞에요. 한 번만 만져볼 수 있다면, 가까이서 소리를 들어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지찬은 걸레를 움켜쥔 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미터도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를 막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지찬은 저택 뒷마당에 있는 직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고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인부들과 경비원들이었어요. 지찬이 들어서자 그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녀석이 새로운 청소부래. 동양인이네. 어디서 왔대? 지찬은 못 들은 척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식판에는 식은 빵 한 조각과 수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녀석 아까 봤어? 피아노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 뭐? 진짜? 미친 거 아냐? 청소부 주제에 자기가 무슨 음악가라도 된 줄 아나 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지찬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식은 빵을 천천히 씹어 삼켰어요. 굳이 대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연주자들도 지찬의 조율 없이는 무대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을 리 없으니까요. 설명해봤자 미친놈 취급당할 뿐이었죠. 스승의 말을 떠올렸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피아노 곁을 떠나지 마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 말만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청소를 마칠 무렵이었어요. 저택의 거대한 괴종시계가 5번 울렸습니다. 오후 5시, 지찬이 거실 구석에서 마지막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2층 계단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에 당당한 체구.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어요. 지찬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이 저택의 주인이구나. 아서 킹스턴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계단을 다 내려오더니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황금 피아노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그리움과 고통이 뒤엉킨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회장이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반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지손가락으로 건반 하나를 눌렀어요. 텅! 맥 빠진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지찬은 숨을 멈췄어요. 조율사의 귀가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음이 탁했어요. 맑게 뻗어나가야 할 소리가 중간에 막혀버렸죠. 마치 숨통이 조여진 사람이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피아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주먹을 불끈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찬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 소리 분명히 이상해. 단순히 오래돼서 그런 게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 쪽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조율사의 본능이었죠. 아픈 악기를 보면 달려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습성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등 뒤를 훑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브래드가 거실 입구에 서서 지찬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 같았어요.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봐. 지찬은 발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들린 걸레가 축축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지금 뭐 하는 거지? 브래드의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지찬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허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에 얼룩이 보여서 그만. 지찬은 바닥을 박박 문지르며 대답했어요. 시선은 절대 피아노 쪽으로 향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브래드는 한참 동안 지찬의 뒷덜미를 노려봤어요. 등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죠. 한참 뒤에야 브래드는 회장을 따라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지찬은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지찬은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어요. 베를린에서는 악기를 만지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불안해하면 지찬이 달려가 피아노를 점검했고 소리가 이상하면 바로 조율에 들어갔죠. 그게 지찬의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찬은 피아노 근처에만 가도 해고될 수 있는 청소부였습니다. 한 발자국 다가갔다고 저렇게 날이 서는데 만약 손이라도 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지찬은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버텨야 해. 여기서 쫓겨나면 진짜 끝이야.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지찬은 어제보다 더 일찍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브래드의 눈을 피해야 했거든요. 걸레질을 하면서 주변을 세밀하게 살폈어요. 어제 회장이 건반을 눌렀을 때 들었던 그 탁한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 발자국 거실 중앙으로 들어설수록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택의 다른 구역은 쾌적했어요. 온도도 적당하고 습도도 알맞았죠. 그런데 유독 황금 피아노가 놓인 반경 5m 안쪽만 달랐어요.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건조하지? 지찬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피아노에게 건조함은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고급 목재로 만든 향판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너무 건조하면 나무가 수축하면서 소리가 탁해지고 심하면 갈라지기까지 해요. 150억짜리 명기를 이런 환경에 방치한다고? 지차는 걸레질하는 척 피아노 뒤편으로 천천히 이동했어요. 그리고 벽면에 설치된 메리평 가습기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고급 가습기였어요. 그런데 전원 버튼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차는 멈칫했어요. 이건 실수일까? 아니면 일부러 꺼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찬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고스란히 지찬에게 돌아올 테니까요. 지찬은 차가운 의구심을 가슴에 묻고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지찬은 저택에 머문 지 열흘이 넘었지만 그 화려한 피아노에서 제대로 된 연주 소리가 흐르는 걸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택은 늘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여놓은 것처럼요. 아서 회장은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2층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고 손을 올리려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지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 명기라면 매일 누군가 연주를 해서 길을 들여야 해. 피아노는 살아있는 악기니까. 치지 않으면 소리가 굳어버려. 그런데 왜 저렇게 박제처럼 방치해 두는 걸까? 회장의 뒷모습은 날이 갈수록 쓸쓸해 보였어요. 피아노 앞에 설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더 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닌 게 분명했어요. 지차는 손에 든 락스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차는 좁은 숙소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택 뒤편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죠. 지차는 잠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저택 후문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지차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저택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끄고요. 지차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나무 그림자 뒤로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세단이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가방을 든 노신사였습니다. 흰머리에 안경을 쓴 어딘가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차는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뉴욕에서 손꼽히는 베테랑 조율사잖아. 지찬의 눈이 커졌어요.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 밤에 몰래 저택을 찾아온 걸까요? 그때 후문에서 브래드가 나타났어요. 그는 조율사를 맞이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비밀 엄수입니다. 회장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조율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차는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제야 지차는 깨달았습니다. 아서 회장은 피아노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밤마다 몰래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던 거죠. 세계적인 부호의 자존심. 자기 피아노가 망가졌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차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택 후문이 다시 열렸어요. 아까 들어갔던 조율사가 나왔죠. 그런데 들어갈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당당하던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땀을 뻘뻘 흘리며 도망치듯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차는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이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조율사가 세단에 오르기 전
한숨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물리 법칙을 무시한 소리야. 내 40년 경력에 이런 건 처음이야.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차에 올랐습니다. 세단이 소리 없이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지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뉴욕 최고의 조율사도 손을 못 대고 도망쳤어. 대체 저 피아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율사의 본능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전문가가 포기한 악기, 물리 법칙을 무시한 소리,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지차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전당포에 맡긴 조율 도구들이 떠올랐어요. 스승에게 물려받은 가죽 가방, 그 안에 든 은빛 조율 망치와 정밀 공구들. 지금쯤 어두운 전당포 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겠죠. 만약 그 도구들이 있다면, 내가 직접 저 피아노를 열어볼 수 있다면. 지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흐릿하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어요. 조율사의 눈이었습니다. 저 피아노가 왜 저런 소리를 내는지 나라면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지차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지하 숙소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빨라졌어요. 그날 밤 지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조율사가 도망치듯 내뱉은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말도 안 돼. 이건 물리 법칙을 무시한 소리야. 물리 법칙을 무시한 소리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차는 베를린에서 수천 대의 피아노를 만져봤습니다. 100년 넘은 골동품부터 갓 출고된 신품까지 온갖 상태의 악기를 다뤄봤어요. 소리가 이상하면 반드시 원인이 있었습니다. 현이 늘어났거나 해머가 마모됐거나 향판에 금이 갔거나 어떤 문제든 귀를 기울이면 답이 들렸어요. 그런데 뉴욕 최고의 조율사가 손도 못 대고 도망쳤다고요? 지차는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없는 지하 숙소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어차피 잠은 안 올 것 같았어요. 지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전문가들이 눈에 보이는 고장만 찾으려 해서 그런 건 아닐까? 피아노 내부 구조만 살피고 정작 소리 자체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닐까? 조율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눈이 아니라 귀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로 검사해도 귀로 듣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지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귀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신의 귀라 불리던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볼 수 있다면, 가까이서 소리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피아노 근처 1미터도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지차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결국 뒤척이던 지차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닦으면서도 자꾸 거실 쪽을 힐끔거리게 됐어요. 황금빛 피아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아파 보였어요. 저 안에 뭐가 있는 걸까? 대체 뭐가 저렇게 소리를 틀어막고 있는 걸까? 궁금증이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지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오후가 됐어요. 지차는 2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회장의 서재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차는 멈칫했어요.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재안이 보였어요. 아서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당당한 풍채의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찬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황금 피아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머리카락이 길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마리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얼마나 애틋한지 지찬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소리가 완전히 멈추면 당신과 나의 시간도 정말 끝나는 것인가?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꼿꼿이 서 있는 거구가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뿌리째 흔들리는 고목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지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저 피아노는 회장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숨결이 담긴 유품이었던 거죠. 아내가 연주하던 피아노,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건반. 그 소리가 사라진다는 건 회장에게 아내를 2번 잃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지찬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미안하다고 울던 어머니. 만약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지찬도 저렇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찬은 황급히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척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눈치를 살폈습니다. 브래드였어요. 그는 지찬을 스쳐 지나가며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어요. 지찬은 걸레질하는 척하면서 아내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브래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벌써 7명째입니다.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을 불러왔지만 다들 고개를 젓고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말을 이었어요. 전문가들 말로는 저 악기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손을 써도 원래 소리를 되찾긴 어렵다고요. 회장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제 그만 놓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브래드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자꾸 들여다보시는 게 오히려 사모님에 대한 예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모님도 회장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지찬은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놓아주라고? 수명이 다했다고? 저 정도 명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소리를 잃을 리가 없었습니다. 150억짜리 스타인웨이가요? 제대로 된 관리만 받았다면 100년은 더 갈 수 있는 악기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이 공허했어요. 브래드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찬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택의 공기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포기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렇게 유도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저택 정문이 분주했습니다. 지찬이 2층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밤에 몰래 오던 조율사들과는 달랐습니다. 대낮에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브래드가 직접 나가서 차 문을 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상당히 중요한 손님인 것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화려한 슈트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어딘가 거만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조수처럼 보이는 젊은이 2명이 따라 내렸어요. 손에는 커다란 가방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찬은 창문에서 물러나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귀는 계속 아래층을 향해 있었죠. 잠시 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찬은 2층 복도를 청소하는 척하며 난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가 내려다 보였어요. 브래드가 회장에게 손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유럽에서 오신 악기 감정 및 수리 전문가 밀러 씨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밀러라는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킹스턴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분이라면 드디어 결단을 내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밀러 씨는 유럽 왕실에서도 인정받은 전문가시거든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조율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지찬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브래드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밀러가 피아노를 고쳐줄 거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결론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밀러가 거실 중앙의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흰 장갑을 꺼내 끼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고 안쪽을 들여다보고 향판을 두드려보고 전문가다운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지찬의 눈에는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너무 형식적이랄까요? 마치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쇼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밀러가 장갑을 낀 손으로 건반 몇 개를 툭툭 눌러봤습니다.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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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고 맥 빠진 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회장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밀러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주 유감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회장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아노는 내부 향판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썩었다고요? 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습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군요. 나무가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갔어요. 밀러가 안타깝다는 듯 피아노를 쓸어내렸습니다.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조율사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무에서는 소리가 날 수 없으니까요. 회장이 비틀거렸어요. 브래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밀러가 말을 이었죠.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제 공방으로 옮겨서 해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로서의 가치는 이미 없지만 순금 장식과 일부 부품은 보존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처분하시면 회장님 명예에도 나을 겁니다. 처분. 그 단어가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2층 난간에서 바닥을 닦던 지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처분? 지찬의 귀가 쫑긋 섰어요. 밀러가 건반을 눌렀을 때 들렸던 소리가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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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고 맥 빠진 그 소리. 하지만 지찬의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저건 썩은 나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지찬은 베를린에서 수천 대의 피아노를 조율해 봤습니다. 향판이 썩은 피아노도 만져봤어요. 그런 악기는 소리 자체가 뭉개졌습니다. 음이 퍼지지 않고 흐물흐물하게 죽어버렸죠. 그런데 저 피아노의 소리는 달랐어요. 탁하긴 했지만 어딘가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소리가 죽은 게 아니라 갇힌 느낌.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요. 거짓말이야. 저건 썩은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억눌린 소리야. 지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밀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2층 난간을 올려다보더니 지찬과 눈이 마주쳤어요. 찰나였습니다. 밀러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마치 뭘 보는 거냐고 경고하는 것 같았죠.
지찬은 황급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걸레를 쥐고 바닥을 박박 문질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밀러라는 남자, 그리고 브래드.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층에서 회장의 무너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분이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회장님,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죽은 건 살릴 수 없으니까요. 밀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찬의 귀에는 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지찬은 걸레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피아노는 죽지 않았어. 누군가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찬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고 밀러는 유럽 왕실에서 인정받은 전문가였어요. 지찬이 뭐라고 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였습니다. 지찬은 이를 악물고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율사로서의 본능. 아픈 악기를 보면 달려가야 하는 습성. 거짓을 들으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명감. 신의 귀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밀러가 자리를 비운 뒤 지찬은 청소도구를 챙기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까 밀러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찰나의 시선 교환. 밀러의 눈빛에는 분명히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뭘 알았든 입 다물라는 무언의 협박 같았죠. 거실을 지나 복도로 향하는데 브래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찬은 걸음을 멈추고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운송 인부들 보내주세요. 피아노 한 대 옮길 겁니다. 지찬의 귀가 쫑긋 섰어요. 밀러 씨 공방으로 보내면 됩니다. 해체 작업이 필요해서요. 빨리 처리해야 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브래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이 고물도 끝이군. 지찬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일 오전? 이렇게 빨리? 150억짜리 명기가 하룻밤 사이에 처분될 판이었습니다. 밀러의 공방으로 보내져서 순금만 뜯기고 나머지는 폐기될 거예요. 회장의 아내가 연주하던 피아노가, 마리아의 숨결이 담긴 악기가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지찬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까 들은 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밀러가 건반을 눌렀을 때의 그 탁한 하지만 지찬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죽은 소리가 아니라 막힌 소리.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찬이 가진 건 오직 자신의 귀뿐이었어요. 지하 숙소로 돌아온 지찬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나서면 해고당할 게 뻔했어요. 청소부가 유럽에서 온 전문가한테 대들었다가는 미친놈 취급받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러면 어머니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지찬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어머니 사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얼굴. 미안하다고,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울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진짜 끝이야.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저 피아노를 그냥 보내면 넌 평생 후회할 거야. 지찬은 눈을 감았어요. 베를린에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연장 무대 뒤에서 피아니스트의 손을 잡고 제가 조율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던 순간들. 완벽한 소리가 객석을 채우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지찬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그 시간들.
조율사는 악기의 의사였습니다. 아픈 피아노를 치료하고 제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지찬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악기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지찬은 눈을 떴어요. 적어도 확인은 해봐야 해. 내 귀가 맞는지 틀린지. 결심이 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모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첫 조율을 맡았을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어요. 그때는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겠죠.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됐어요. 저택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발소리도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지찬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소복 대신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숙소를 둘러보며 쓸만한 도구를 찾았습니다. 정밀 조율 공구는 서울 전당포에 있었죠. 지금 있는 건 청소 도구뿐이었어요. 지찬은 가방을 뒤져서 얇은 일자 드라이버 하나, 핀셋,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한심할 정도로 빈약한 장비였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지찬은 도구들을 주머니에 넣고 숙소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지찬은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1계단, 2계단. 낡은 나무가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들키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거실로 향하는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거실 입구에 섰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황금 피아노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찬은 마른 침을 삼켰어요. 저 피아노 근처엔 1미터도 접근하지 마. 브레드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찬은 한 발자국 내딛었어요. 그리고 또 한 발자국. 결국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순금 장식이 달빛 아래서 반짝였고 흑단 건반이 차갑게 빛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처럼요. 지찬은 무릎을 꿇었어요. 피아노 하단부를 살폈습니다. 페달과 연결된 부분, 향판의 안쪽. 손전등을 켜고 빛을 비췄어요. 안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구조는 멀쩡했습니다. 썩은 부분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밀러가 한 말이 거짓이라는 첫 번째 증거였죠. 지찬은 드라이버를 꺼냈어요. 건반 하단의 고정핀을 조심스럽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신경을 집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손가락으로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1개, 2개, 3개. 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4번째 핀에서 손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핀 머리 부분에 가늘고 매끄러운 것이 감겨 있었어요. 지찬은 손전등 빛을 가까이 대봤습니다. 투명한 나일론 줄이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을 직접 비춰야만 겨우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늘었어요. 이런 건 일반 조율사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직 손끝의 감각과 예민한 귀를 가진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였죠. 지찬은 숨을 멈췄어요. 이건 일부러 설치한 거야. 나일론 줄이 핀에 감기면 현의 장력이 미세하게 틀어집니다. 그러면 소리가 탁해지고 불안정해져요. 피아노가 망가진 것처럼 들리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고장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줄만 제거하면 원래 소리가 돌아옵니다. 누군가 이 줄을 정기적으로 조여왔던 거예요. 피아노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죽이기 위해서요. 밀러가 말한 썩은 향판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답은 뻔했습니다. 브래드와 밀러. 둘이 짜고 저택의 가장 귀한 것을 훔치려 한 거예요. 지찬은 드라이버를 나일론 줄에 갖다 댔습니다. 이걸 끊어내기만 하면 돼요. 줄만 제거하면 피아노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줬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딱, 딱. 거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였습니다. 지찬은 동작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지찬은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피아노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브래드였어요. 지찬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드라이버 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브래드가 중얼거리며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의 불빛이 어둠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발소리가 피아노 쪽으로 다가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지찬은 피아노 아래에 웅크린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가버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브래드에게 들릴 것 같았어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브래드의 구두 끝이 피아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찬은 숨을 참은 채 피아노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브래드의 검은 구두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갈비뼈가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브래드가 중얼거리며 휴대폰 불빛을 이리저리 비췄습니다. 빗줄기가 거실 바닥을 훑었어요. 피아노 다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찬은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찬의 주머니에서 핀셋이 미끄러졌습니다. 땡그랑 하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작은 금속 소리가 폭탄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브래드가 허리를 숙였어요. 휴대폰 불빛이 피아노 아래를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지찬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자식이. 브래드의 손이 지찬의 옷깃을 움켜쥐었어요. 강한 힘에 끌려 나온 지찬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뺨에 차가운 대리석이 닿았어요. 등에 통증이 퍼졌지만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당장 손 떼. 브래드가 지찬의 손에서 드라이버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거실 저편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쨍그랑 금속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한밤중에. 브래드가 지찬의 등을 발로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란의 저택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2명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뜻밖의 인물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밀러였어요. 내일 오전 피아노를 실어 가려고 아예 저택에서 하루를 머물기로 한 것이었죠. 뭐야, 이 소라는? 밀러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엎드린 지찬과 열려있는 피아노 덮개를 번갈아 봤어요. 이놈이 한밤중에 피아노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지찬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드라이버까지 들고요. 청소하랬더니 아예 분해를 하려고 했더군요.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밀러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비웃음이 번졌어요. 청소부가 피아노를? 자기가 뭘 안다고. 지찬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을 누르는 브래드의 발이 점점 더 세게 압박해왔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찬의 머릿속에는 아까 발견한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투명한 나일론 줄. 핀에 감겨서 현의 장력을 틀어놓은 그 족쇄가요. 그때 2층 계단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와서 회장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실크 가운을 걸친 노인의 얼굴은 잠에서 덜 깬 듯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송곳처럼요. 회장이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상황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바닥에 짓눌려 있는 지찬, 열려 있는 피아노 덮개, 저편에 굴러다니는 드라이버.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거실의 온도가 몇 도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브래드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회장님, 이 청소부 놈이 한밤중에 피아노에 손을 댔습니다. 드라이버까지 들고요. 명백한 기물 파손입니다. 회장이 지찬을 내려다봤어요. 바닥에 엎드린 초라한 모습, 시멘트 때가 낀 손, 헝클어진 머리카락, 땀에 젖은 얼굴. 회장의 눈에 깊은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한스 교수가 보낸 사람이라 특별히 기회를 줬더니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고작 이런 식이었나?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담겨 있었어요. 차가운 경멸이었습니다. 지찬은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브래드가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150억짜리 악기에 드라이버를 들이대다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합니다.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신고해. 브래드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지찬이 짓눌린 채로 소리쳤어요. 목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브래드의 발이 등을 더 세게 눌렀지만 지찬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망가뜨리려 한 게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찬에게 쏠렸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찬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어요. 바닥에 엎드린 채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 피아노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뭐?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여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밀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브래드의 발이 멈칫했어요. 밀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내가 직접 검사해서 향판이 썩었다고 진단했어. 청소부 주제에 전문가한테 대들어? 지찬은 밀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회장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뭐라고? 수천 대의 피아노를 조율해봤습니다. 썩은 향판에서 나는 소리가 어떤 건지 압니다. 저 피아노의 소리는 썩은 게 아니에요. 막힌 겁니다. 누군가 일부러 막아놓은 거예요. 헛소리 집어치워. 밀러가 소리쳤어요. 회장님, 이 사람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청소부가 유럽 최고 전문가의 진단을 뒤집겠다고요? 이건 완전히 미친 소리예요. 지찬은 여전히 회장만 바라봤습니다.
아까 피아노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건반 하단 고정핀에 나일론 줄이 감겨 있었어요. 투명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현의 장력을 틀어서 소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줄만 제거하면 원래 소리가 돌아옵니다. 3분만 주십시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브래드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이 사람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몰래 피아노에 손 떼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만약 제 말이 틀리면 지찬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한 모든 짓에 대해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감옥이든 뭐든요. 하지만 제 말이 맞으면 지찬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 피아노는 살아납니다. 사모님이 연주하시던 그 소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에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굳어있던 얼굴에 뭔가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그 이름이 회장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게 분명했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와 브래드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회장은 미동도 없이 지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 울렸어요. 마침내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브래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발 치워. 일어나게 해. 브래드가 머뭇거리다 발을 뗐습니다. 지찬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앞에 허리를 펴고 섰어요. 회장이 지찬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좋아. 브래드와 밀러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서 내 아내가 연주하던 그 소리가 돌아온다면 회장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10억을 주지.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10억? 그 숫자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지찬은 숨이 막혔어요. 10억이면 어머니 수술비를 내고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전당포에 맡긴 조율도구도 찾을 수 있어요.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3분 뒤에도 그 끔찍한 쇳소리가 난다면 넌 경찰서가 아니라 감옥으로 가게 될 거다. 회장이 지찬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내 변호사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끝장내는지 직접 보게 되겠지. 기물 파손, 무단 침입, 사기 미수. 죄목이야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에서 몇 년을 썩게 될 거다. 회장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할 텐가? 지찬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10억과 감옥. 성공 아니면 파멸. 도박치고는 너무나 위험한 판돈이었어요.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어머니 수술비는커녕 지찬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까 손끝에 닿았던 나일론 줄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찬의 귀가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베를린에서도 그 전에도. 지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브래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저런 미친 사람한테 피아노를 맡기시면. 닥쳐.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브래드가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이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 놓아줘. 경비원들이 물러났어요. 지찬은 구겨진 옷을 털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밀러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어요. 좋아, 어디 한번 해봐. 3분 뒤가 기대되는군. 청소부가 유럽 최고 전문가를 이긴다?
웃기지도 않아. 브래드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지차는 바닥에 떨어진 드라이버를 주우러 갔습니다. 허리를 숙여 드라이버를 집었어요.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청소할 때 쓰던 싸구려 도구. 하지만 지금은 이게 유일한 무기였어요. 지차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황금빛 피아노가 달빛 아래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처럼요. 지차는 건반 앞에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분. 그 안에 모든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지차는 눈을 감았어요. 베를린에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수천 번의 조율, 수만 번 건반을 만졌던 손끝의 감각, 신의 귀라 불리던 자신의 능력. 넌 할 수 있어. 지차는 눈을 떴습니다. 드라이버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피아노의 어두운 내부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거실의 괴종시계가 차갑게 초침을 넘겼습니다. 또, 또, 또. 3분 중 벌써 30초가 지나갔어요. 브래드는 팔짱을 낀 채 지찬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밀러는 손목시계를 연신 확인하며 초조함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그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지차는 피아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브래드의 시선도, 밀러의 비웃음도, 회장의 차가운 눈빛도. 지금 지찬의 세계에는 오직 피아노만 존재했습니다. 손끝에 신경을 집중했어요. 정교한 조율 공구는 없었습니다. 있는 건 청소용 드라이버 하나와 핀셋뿐이었죠. 하지만 지찬에게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손끝의 기억이었어요. 지찬은 피아노 상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현들이 드러났어요. 팽팽하게 당겨진 강철줄들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현들이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향판 건드리지 마. 밀러가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찬은 듣지 않았어요. 손을 피아노 내부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핀 블록 쪽으로요. 현의 장력을 조절하는 핀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1분 지났다. 브래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은 시간 2분. 120초. 지찬의 손가락 끝에 뭔가 닿았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 아까 느꼈던 그것이었어요. 지찬은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췄습니다. 역시 있었어요. 투명한 나일론 줄이 핀 사이에 교묘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빛을 직접 비춰야만 겨우 보일 정도로 가늘었어요. 일반적인 조율사라면 평생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손끝의 감각과 신의 귀를 가진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는 정교한 장치였죠. 지찬은 핀셋을 꺼냈어요. 나일론 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줄은 강철 핀 사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핀셋으로 집으려 해도 미끄러졌습니다. 줄이 너무 가늘었거든요. 1분 30초. 브래드의 목소리에 조소가 섞여 있었어요. 남은 시간 90초. 지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음이 급해지려 했지만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조급하면 실수예요. 조율사에게 조급함은 금물이었습니다. 생각하라고. 지찬은 드라이버를 꺼냈어요. 얇은 일자 드라이버. 청소할 때 쓰던 싸구려 도구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드라이버 끝을 핀 사이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어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핀 사이에 틈을 만들어서 나일론 줄을 빼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현이 끊어질 수 있었어요. 수천만 원짜리 현이요. 그러면 진짜로 기물 파손이 되는 거였습니다. 0.5mm. 그 정도의 틈만 만들면 됐어요. 0.5mm. 머리카락 두께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 그 미세한 틈으로 나일론 줄을 빼내야 했습니다. 지차는 숨을 멈추고 손가락에 힘을 줬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라이버를 돌렸습니다. 2분 지났다. 브래드가 외쳤어요. 남은 시간 60초. 지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드라이버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핀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30초 남았다. 브래드의 목소리가 승리를 확신하는 듯 들렸어요. 밀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안 된다고 했잖아. 저건 썩은 나무야. 아무리 만져봤자 소용없어. 지차는 듣지 않았어요. 오직 손끝에만 집중했습니다. 틱! 작은 소리와 함께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나일론 줄이 힘을 잃었습니다. 지차는 핀셋으로 줄 끝을 잡아 천천히 빼냈어요. 투명한 줄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10초. 브래드가 외쳤어요. 지차는 재빨리 피아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을 시간도 없었어요. 서 있는 채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5, 4, 3, 2. 브래드가 카운트다운을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찬의 손가락이 건반 하나를 깊게 눌렀습니다. 도. 순간 거실이 멈췄어요. 어제까지 들렸던 쇳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탁 하고 막혔던 그 소리가요. 대신 맑고 깊은 울림이 피아노에서 터져나왔어요. 마치 맑은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영롱하고 깨끗한 소리가 거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브래드의 카운트다운이 멈췄어요. 그의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아까까지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레, 미, 파, 솔. 음들이 이어졌어요. 즉흥적인 선율이었지만 완벽한 화음이었습니다. 수년간 익힌 조율사의 손끝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황금 피아노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목이 막혀 있던 사람이 드디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억눌려 있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맑고 풍부하고 깊은 울림. 베를린의 마에스트로들이 극찬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천상의 울림이라 불리던 그 음색이 뉴욕의 대저택 한복판에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지찬의 손가락이 마지막 화음을 누르고 멈췄어요. 여운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밀러가 뒷걸음질 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브래드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않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누군가 움직였어요. 와서 회장이었습니다. 굳건히 서 있던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던 둑이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세계적인 사업가의 위엄은 사라지고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오래 떨어져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손가락이 황금빛 표면을 쓸어내렸어요.
이 소리야.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마리아가 나에게 들려주던 바로 그 소리야. 회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인하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아직 여기 있었구나. 회장이 피아노에 이마를 기댔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그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지찬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해냈어. 지찬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시멘트때가 낀 손. 하지만 이 손이 방금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요. 잠시 후 회장의 오열 소리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밀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브래드는 떨어뜨린 휴대폰을 줍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피아노 앞에 무릎 꿇은 회장의 어깨가 계속 떨렸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노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것처럼요. 그 정적을 깬 건 지찬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지찬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는 아까 피아노에서 빼낸 나일론 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가는 줄. 빛에 비춰야만 겨우 보이는 그것을 회장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 회장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찬이 내민 것을 바라봤어요. 향판이 썩었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누군가 이 줄을 피아노 내부에 감아놨어요. 현의 장력을 틀어서 소리를 죽이려고요. 악기를 서서히 망가뜨려서 폐기처분하게 만들려던 겁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변했어요.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웠습니다. 시선이 밀러를 향했어요. 밀러.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자네 입으로 분명히 말했지. 향판이 썩었다고. 고칠 수 없다고. 해체해서 금이라도 챙기는 게 낫다고. 밀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실수였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런 장치가 있을 줄은. 실수?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밀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럽 왕실에서 인정받은 전문가가 저런 초보적인 장치를 못 봤다고? 눈이 있으면서? 회장님, 저는 정말. 아니면.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 저줄이 있다는 걸? 누가 설치했는지도? 밀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변명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브래드에게로 향했어요. 브래드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30년간 회장 곁을 지켜온 비서실장. 가장 신뢰받던 사람. 그가 지금 떨고 있었어요. 자네가 밀러를 데려왔지. 자네가 피아노 운송을 예약했고, 자네가 내일 아침 이 피아노를 밀러 공방으로 보내려 했어.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브래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체 무슨 속셈이었나?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을 위해. 닥쳐.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때렸어요. 브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장이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이 두 사람을 잡아둬. 그리고 보안팀을 불러. 브래드의 개인 금고와 노트북을 전부 확보해. 네, 회장님.
경비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밀러와 브래드의 팔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브래드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비원 2명이 그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30년을 모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1시간 뒤 보안팀이 브래드의 개인 금고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그것들을 직접 확인했어요. 지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에게 함께 보자고 했거든요. 노트북을 열자 충격적인 파일들이 쏟아졌어요. 밀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해외 수집가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자세한 계획서.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브래드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첫 번째 단계, 피아노를 서서히 망가뜨린다. 가습기를 끄고 나일론 줄을 설치해서 소리를 죽인다. 회장이 알아채지 못하게 조금씩 천천히. 두 번째 단계, 전문가를 불러 폐기 판정을 내리게 한다. 밀러를 섭외해서 향판이 썩었다고 거짓 진단을 하게 만든다. 세 번째 단계, 회장이 아내의 유품을 잃었다고 시리에 빠지게 만든다.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경영권 승계 서류에 사인을 받아낸다. 네 번째 단계, 폐기하겠다던 피아노는 몰래 빼돌린다. 해외 수집가에게 100억에 넘기고 비자금을 챙긴다. 회장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을 내 곁에 두었는데 이런 놈이었다니. 지찬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해. 사기 미수, 횡령 모의, 기물 파손. 죄목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 밀러도 공범으로 처리하고. 전화를 끄는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내 아내의 마지막 흔적까지 이용하려 했어.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아꼈던 피아노인데. 1시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밀러와 브래드는 수갑이 채워진 채 저택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브래드는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택의 인부들이 현관 앞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30년간 저택의 실세였던 브래드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호령하고 위협하던 그 남자가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에는 자신들이 무시하고 비웃던 동양인 청소부가 있었어요. 청소부 주제에 피아노를 쳐다본다고 낄낄거리던 자신들. 미친놈 아니냐고 손가락질하던 자신들. 그가 저택의 실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뒤 거실에는 지찬과 회장만 남았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황금 피아노가 그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지찬에게로 돌아섰어요. 자네. 회장이 지찬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대체 정체가 뭔가? 청소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 있나? 어떻게 저 장치를 찾아낸 건가? 지찬은 잠시 침묵했어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은 원래 다른 일을 하던 손이었습니다. 지찬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베를린 국립음대 수석 조율사였습니다. 성지찬이라고 합니다. 거실의 공기가 멈췄어요.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베를린 수석 조율사? 네. 한스 교수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뭔가 떠오르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스 슈미트 말인가? 이번엔 지찬이 놀랐어요. 교수님을 아십니까?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야. 젊었을 때 비엔나에서 만났지. 내 아내 마리아를 소개해 준 것도 그 친구였어. 저는 몰랐습니다. 지찬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교수님이 회장님과 아는 사이인 줄은요. 그저 좋은 자리가 있다고 청소부라도 일단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온 겁니다.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스 그 친구, 나를 너무 잘 알아.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도움받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자기 제자를 조율사로 보낸다고 했으면 내가 받아들였겠나? 브래드한테 전문가 있다고 큰 소리 치던 판에. 회장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브래드를 의심했을 거야. 정식으로 조율사를 보내면 브래드가 막을 게 뻔하니까. 청소부로 들여보내서 내가 직접 보게 한 거지. 지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스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요. 피아노 곁을 떠나지 마라. 그 말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회장이 한참 동안 지찬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회장의 목소리에 탄식이 섞여 있었어요. 천재 조율사에게 걸레를 쥐어줬어. 바닥을 닦게 했고 락스 냄새를 맡게 했어. 괜찮습니다, 회장님. 지찬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덕분에 저 피아노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지찬이 황금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악기를요. 그리고 사모님의 목소리를 되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어요. 고맙네, 지찬. 회장이 지찬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 박힌 거친 손을요.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자네가 내 아내를 다시 데려다 줬어. 지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회장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지. 회장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찬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수표였습니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는 10억이었죠. 밖에 자네가 살린 건 피아노만이 아니야. 내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나의 마지막 기억까지 살려냈어. 지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표를 받아들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돈이면 어머니 수술비를 내고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고도 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와서 회장은 지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맙긴. 내가 고마운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햇살 속에서 황금 피아노가 반짝였어요. 어젯밤 그 맑은 울림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죠.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네. 회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피아노를 계속 관리해 줄 수 있겠나? 물론 정식 계약으로. 세계 최고의 조율사가 세계에서 가장 귀한 피아노를 돌보는 거지. 어떤가? 지찬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소부로 들어와서 바닥을 닦던 그가 이제 이 피아노의 공식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수천 마디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날 병원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찬은 수술비 전액을 납부하고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술은 이미 끝났고 의사는 성공적이라고 말했지만 직접 어머니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아직 수술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지찬을 본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어요. 지찬아.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찬은 빠르게 걸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여전히 마르고 가늘었지만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술 잘 끝났대요. 이제 괜찮을 거래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굳은 살과 흉터가 손가락 곳곳에 남아 있었죠.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식당 바닥을 닦고 새벽 인력시장을 오가던 흔적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고생했니? 어머니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웃어 보였어요. 이 손으로 피아노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엄마.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죠. 일주일 뒤 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병원 복도를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찬은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욕에서, 베를린에서 어디에 있든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뉴욕 카네기 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 홀의 무대 뒤는 고요했어요. 공연 시작까지 30분. 지찬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익숙한 은색 조율 해머가 들려 있었어요. 1년 전 전당포에 맡겼던 바로 그 도구였죠. 수표를 받은 뒤 지찬은 가장 먼저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을 되찾았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가방을 열고 해머를 꺼내 들었을 때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어요.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지금 그 해머가 다시 현 위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땡. 맑은 소리가 무대 뒤를 채웠어요. 지찬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세한 떨림, 음파의 잔향, 현의 긴장도. 모든 것이 손끝과 귀에 전해졌죠. 역시 신의 귀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프레드리히 바이스가 서 있었어요. 1년 전 베를린에서 함께 무대에 올랐던 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선생님의 피아노를 제가 조율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지찬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프레드리히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광은 나한테 있어. 세계 최고의 조율사가 내 피아노를 만져주는데. 두 사람은 잠시 마주 보았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지찬은 베를린을 떠났고 바다까지 추락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에는 흉터가 생겼지만 귀는 더 날카로워졌어요. 오늘 공연 잘 될 거예요. 지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레드리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자네가 조율한 피아노니까. 무대 뒤로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3천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레드리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어요. 쇼팽의 발라드가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율은 바람처럼 부드럽다가 폭포처럼 거세게 쏟아졌죠. 3,000명의 관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찬은 무대 뒤 어둠 속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피아노의 모든 음이 완벽하게 울렸어요. 고음은 맑고 저음은 깊었습니다. 그건 프레드리히의 실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찬이 맞춘 현의 힘이기도 했죠. 조율사는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소리 속에는 조율사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한스 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피아노 곁을 떠나지 마라. 지찬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나르면서도, 전당포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도 그는 피아노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왔죠. 피아노 곁으로. 공연이 끝났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프레드리히가 무대 중앙에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무대 뒤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관객들은 몰랐지만 그건 지찬에게 보내는 경이었습니다. 지찬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한 달 뒤 음악 전문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카네기 홀의 숨은 영웅, 조율사 성지찬.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이 그를 찾는다. 그의 손이 닿은 피아노는 다르게 울린다. 업계에서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거장들의 거장. 지찬은 그 기사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는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지찬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가 걸어온 길의 증거였죠.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지찬은 뉴욕에 와서 회장 저택을 방문했어요. 황금 피아노는 여전히 거실 중앙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찬은 뚜껑을 열고 건반을 바라보았어요. 1년 전 이 피아노 밑에 숨어서 나일론 줄을 끊어냈죠. 3분, 180초,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지찬은 건반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한 음을 눌렀어요. 딩! 맑고 깊은 울림이 거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아서 회장의 아내 마리아가 사랑했던 따뜻함이, 지찬이 흘렸던 땀과 눈물이, 어머니를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찬은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도 피아노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현이 끊어지고 음이 죽고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울릴 수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율된 인생, 새로운 선율,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베를린의 빛나는 무대에서 새벽 인력 시장의 시멘트 먼지 속으로, 그리고 다시 카네기 홀의 무대 뒤로. 지찬의 여정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인생이 아무리 엇나가도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혀도 귀가 기억하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드셨던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인공 지찬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나날이었습니다.